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이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의 계산 그리고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득에서,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는 말은 총수익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익 금액 하면은요,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은 다른 것이다. 사업소득이라 하는 것은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지난 시간 끝날 무렵에 끝나면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러면은 사업소득을 어떻게 산출하고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 우리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 있죠? 네,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사업소득이죠. 매출액도 있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수익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뭐냐? 그 제품이면 제품 매출원가, 상품이면 상품 매출원가가 있죠. 그 매출원가에다가 또 판관비도 있죠. 판관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도 있죠.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사업소득이고 총수익금액이고 여기가 이제 필요 경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당기순이익하고 항상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즉 사업소득을 조정할 때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산출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세법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 개념은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무회계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사업소득 금액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는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이구나.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3천 나왔어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업소득 금액이 3천이다. 개인 사업자에서 당기순이익 3천이면요 괜찮은 거예요. 당기순이익 3천 못 내는 개인 사업자들 많아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가지고 3천 안 나오는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소득 금액 하면은 당기순이익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물어보려면은 총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총수익 금액 물어본 거예요. 매출액. 그럼 매출액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죠? 필요경비 뺀 걸 물어본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은요,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3%예요. 원천징수가. 보통 3%인데,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저 같은 사업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매출액으로 표시하겠죠. 예, 매출액으로. 그런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수업을 한다. 아니면 외부 위탁 수업을 제가 이게 맡아서 제가 강사료를 받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런 단체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1시간에 얼마에서 제가 강사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저 단체가 저에게 원천징수 강사료를 줄 때 소득세 3%에다가 지방소득세 0.3% 해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저에게 지불하게 되죠. 그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예. 제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안 하죠. 제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강사료로 받게 되면은 저는 강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사업소득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강사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다. 내가 그냥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회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디서 회계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 뒤에서 나와요. 강연료 이런 거. 우리가 강연을 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강의하거나 강연하는 게 아니죠. 비사업자들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세당 인적 용역이 있고요. 의료보건 용역이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의료보건과 관련된 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외부에 가서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 원천징수를 강사하고 똑같이 3% 하게 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니까 굉장히 크네요. 봉사료 수익금액, 봉사료 수익금액 5%. 봉사료의 수익금액은 제가 알기에는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그 캐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그러니까 그 골프장의 직원이 아니고 자기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 상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 보시면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 외에 나머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이다라는 거가 없으면 나머지 사업자는 원천징수 있어도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서 강의로 받아온 거 전부 다시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네, 사업소득은 깔끔합니다. 네,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게 뭐 없어요. 우리 재무회계에서의 당기순이익 산출 과정하고 거의 같고,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3%가 원천징수 세율이고, 그 다음에 봉사료 사업 같은 경우는 5%가 원천징수 세율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더라도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일부 분리과세가 딱 하나 있어요.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자, 나머지 이제 다음에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우리 종합소득세 세목이 모두 6가지인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세 가지 이제 정리 끝났고요. 자, 네 번째 정리입니다. 근로소득. 이 근로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근로소득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실무에서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이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것. 그 급여가 바로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데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소득이에요.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게 다 어디에 나왔어요? 예, 근로계약에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가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건 용역사업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돼요. 계약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만 알아서 내가 끝내주면 되는 게 그게 사업자가 하는 용역이죠. 예. 청소 용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근로용역이냐 비독립적인 근로용역이냐 요거 좀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급여. 네.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거는 개인의 급여가 아니라 회사의 판매 관리비 비용 처리해야 되겠으나 어떤 영업부장에게 이건 판공비입니다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줬어요. 사장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기밀비입니다 하고 주었어요. 이것은 사장님이나 그 영업부장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돈이죠. 그것은 그냥 개인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로소득이 된다는 것은 과세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세를 배우는 거니까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소득으로 봐가지고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업원들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수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수당들과 이런 뭐 또 어떤 회사에 어떤 공로를 세웠으면 이게 대표이사가 금일봉 또 그 종업원이 어떤 큰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재해를 당했으면 또 위로금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 또 개업 무슨 사업을 개업했다 아마 개업 축하금 주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종업원이 직장일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업 개업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축하금 주는 회사 없겠죠? 네. 하여튼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성격의 수당이 모두 근로소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하여튼 수당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근데 이 급식수당은 이제 뒤에 월 얼마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있습니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외된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우리가 주택 중에서 사택이라 하는 것은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단독주택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자, 그것을 제공받았을 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았거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았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그러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그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주나 출자자는 제외가 안 돼 있죠. 주주나 출자자는 사택을 제공받는 것도 그것을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근로소득에 과세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유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금리를 싸게 회사 자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대기업 직원들만 포함을 하겠다. 중소기업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종업원에게는 여기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빼준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근데 여기서 시간의 근무수당은 뒤에 생산직 사원의 일부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생산직 사원이 있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연액이라 하는 것은 연간 얼마, 이것이 연액이고 월액이라 하는 것은 월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비 명목으로 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월,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씩 여비를 그냥 준다.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비 제공이 아니라 그냥 월액으로 준다 하는 것은 수당이나 마찬가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당. 근데 벽지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그래서 그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퇴직해가지고 행사했어요. 그랬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것도 연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다음 페이지에 따로 정리가 됩니다.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의하여 결의하에 따른 상여로 받는 소득, 상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것도 법인세 세무 조정하면서 임원이나 주주에게 임원이 되겠군요. 예,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은 상여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우리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인 퇴직급여로 처리를 별도로 합니다마는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퇴직금 외에 퇴직할 때 더 받는 거. 네. 우리가 퇴직할 때 퇴직금만 딱 받으면 근로소득은 뭐 없겠지만 퇴직금 외에 뭐 보상비로 좀 더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15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쭉 봤는데요. 급여를 포함해가지고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제외되지만 나머지는 하여튼 뭐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됐었어요. 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금리를 낮게. 그런 경우는 대기업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됐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요게 더 중요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자, 먼저 일직비, 숙직비, 실비 변상적인 거예요. 일직비, 숙직비, 실비 변상적인 거. 우리가 밤새워서 회사에서 숙직을 했다. 그러면 아침에 샤워도 해야 되고 아침밥도 식당에서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가 경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실비 변상적인 금액입니다. 자, 식대, 요거는 이제 표시해 두세요. 식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월 10만 원 이내 식대,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현물급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식당에서 밥을 주는 게, 그게 밥을 직접 주는 게 현물급식입니다. 이거는 10만 원이 들어가든 월 100만 원이 들어가든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현물로 주는 거는.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것만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제공받으면은요, 맛있는 매일같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사를 이렇게 점심때마다 제공받는다. 그러면 월 10만 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물로 급식을 하지 않고 회사가 월 20만 원씩 여러분 급여 지급할 때 이거는 식대 보조금입니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여러분 급여에 포함해 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과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비과세입니다. 4대 보험을 여러분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주는 거 있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여러분들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제공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이 그 내용입니다. 아까 식대는 월 10만 원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의 차량이 남편이나 자기 부인의 차량은 안 돼요. 본인 차량.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량을 살 때 공동 명의로 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오늘 우리 회사에 내가 어디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우리 차로 출장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차 끌고 와.
그러면 그 업무용 자가운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죠. 공동명의는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량으로 월 20만 원까지 우리가 이것을 주는 것은요 실비 변상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차량으로 이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보러 갈 때도 자기 차를 타고 회사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출장 근무가 많은 사람들 그런 회사에 이 자가운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기름을 얼마를 썼는지 도로비가 얼마 나갔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월 10만 원으로 그냥 변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 월 20만 원. 월 20만 원으로. 20만 원보다 더 주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 더 주는 회사는 오바된 금액은 과세고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여비는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 다음에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가 자녀보육수당입니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육아 때문에 뭐 이건 길게 휴직하는 거 있죠. 6개월, 1년 이렇게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예요. 우리가 실직수당도 비과세죠.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실직수당이 비슷해요. 또 실업급여, 이게 지금 실업급여가 바로 실직수당이나 마찬가지죠. 실업급여가 비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 우리가 앞에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비과세. 다음에 근로장학금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 교원이나 연구소의 연구직인 직원들에 한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아까 이거 오버타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오버타임. 그래서 야간 근무 수당이다 그러면 저녁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일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전부 다 야간 근무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공장이나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그러니까 사무직은 해당이 없어요. 사무직에 이게 그 오버타임 수당은 전부 다 그냥 과세입니다. 그런데 생산직에 대해서만 해주는데 공장에 생산직이라는 건 공장이나 광산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이 생산직입니다. 근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냐?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 다 안 해줍니다.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또 하나 엔드 조건이에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으로서 그것도 다 안 해주고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줍니다. 챙겨볼 게 굉장히 많아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 수당 우리가 비과세 처리하려면은 자 우선 이거 사원 등록할 때 우리가 그 직전 연도에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가 이거 판단해 가지고 사원 등록할 때 비과세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만약에 직전 연도에 총급여 여러분 여기 총급여는 뭐예요?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다 총급여예요. 비과세 뺀 나머지 총수익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액 3천만 원 넘는 저기 생산직 근로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넘으면은 과세로 체크해 줘야 되고 3천만 원 이하 있을 때만 비과세. 그 다음에 월정급여액 210만 원은 월급여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딱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한도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직무발명보상금, 아까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만 500만 원 이하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금도요, 직장에 재직 중에 다닐 때는 이게 근로소득인데요, 퇴사하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사를 다녔을 때 자기가 이제 발명에 또는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보상이 뭐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걸 거쳐서 자기 퇴직한 후에 그것이 보상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퇴직한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 받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돼요. 기타소득에,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퇴직 후를 얘기하는 거고, 직장에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고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월 100만 원 한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항 선박이나 국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300만 원이 비과세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외항 선박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외에서 근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우 개선비라는 게 비과세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되고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처우 개선비가 있어요. 그거 비과세.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존수당이 비과세다 하는 거. 기자들에게 월 20만 원까지 취재수당 나가는 거 비과세. 자, 아까 벽지수당이 근로소득에 나왔었죠. 하지만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이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자, 이주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 이내.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아까 나왔었죠. 사택 사용의 이익, 아까 사택 사용에 대한 이익은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주주나 출자자는 과세다.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해서 보험 또는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비과세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업원을 계약자로 해서 여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게 바로 산재보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재해보험료, 산재보험료. 여러분, 산재보험료는요, 누가 부담하냐면 사용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한다 이거죠. 기업이. 그런데 누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냐면 그 종업원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요.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종업원이 많으면, 많은 회사는 이 산재보험료 많이 내는 거고요.
종업원이 적으면 산재보험도 조금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보험료를 누가 받아가냐면 종업원이 받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비과세로 본다 이거예요. 그거는 보험금 받는 거. 자, 그와 유사한 신탁부금이나 공제부금도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뭐 시험에 이거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비과세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식대 월 10만 원,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좀 복잡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그 다음에 해외 근로수당, 외항 선박이나 건설 현장의 종업원은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월 100만 원 비과세 적용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열거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경조금이 안 나왔어요. 경조금. 우리가 뭐 이런 그 직장이 아니어도 말이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뭐 이렇게 무슨 친구들끼리 뭐 단체가 있고 축구회를 만들고 뭐 하면은 거기에서 뭐 자녀가 결혼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에서도 이렇게 경조금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종업원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부모나 조부모나 이게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은 초이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조금인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경조금은.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경조금은.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근로소득의 내용과 그다음에 비과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총수익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뺀 거예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일종의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 근로소득자도 경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회사를 나오려면 철 따라서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신발도 좀 신발도 잘 신어야 되고 말이죠. 복장 갖추고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필요경비라. 근데 이거를 근로자 보고 얼마 회사 출근하는지 얼마 들었는지 한 달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총급여액이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이다. 비과세 뺀 급여가 총급여액이에요. 선생님 말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비과세까지 내가 다 받은 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개인에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총급여액이 비과세 제외한 총급여라고 그랬잖아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이게 총급여액이에요. 그러면
비과세까지 다 포함한 건 회사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총 지급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총 지급액. 이거는 비과세를 포함한 지급액입니다. 급여 지급액, 총 급여 지급액. 그러니까 총 지급액이 비과세가 포함돼요. 총 지급액에는 총 급여액과 총 지급액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는 총 지급액 가지고는 쓰질 않아요. 총 급여액을 가지고 따진다 이겁니다. 총 급여액, 즉 비과세 제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이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로소득 금액. 자, 그러면 소득 공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0%가 경비라고 봐준다. 70%를 필요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그게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에요. 30%만 자기 수익으로 봐주는 셈이에요. 연간 50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기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70% 350만 원은 공제,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을 공제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에 실제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초과해서 1,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까 5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을 공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원 플러스 자기 총 급여액에서 500만 원 뺀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0%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요. 이 급여가 많은 사람은 또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그냥 2천만 원으로 한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연간입니다. 연간. 자,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요거 맨 낮은 단계인 거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는 공제가 70%를 공제해 준다.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70%다. 금액으로 알아둬도 괜찮아요. 350만 원이다. 다음은 일용 근로자의 소득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표는 일반 근로자죠. 일반 근로자 위에 있는 표는 우리가 이제 일용 근로자라 하는 것은 그 일반 근로자하고 구분되죠. 일용 근로자 하면은 일반 근로자하고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데, 일용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하루에 15만 원을 소득 공제합니다. 하루에 15만 원을. 그러니까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사람은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없어요.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그러니까 전혀 세금 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5만 원이 넘었을 때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계산하는 거 나오나요? 예,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어딘가 나올 겁니다.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제 수입 시기를 볼게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6월달 급여를 받는데 6월 급여라는 건 이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급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다음 달 7월 5일 날 급여를 받아요. 이 6월 급여를 그 달에 못 받고 항상 매월 5일 날, 그 다음 달 5일 날 급여 날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7월 5일 날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세금은 8월 달에 내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7월에 봉급을 받았지만 6월에 이미 소득은 발생한 걸로 봐가지고 7월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로소득세 7월에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내가 내 세금을 직접 내본 적이 있나요? 안 내죠. 회사에서 원천징수 딱 해가지고 회사에서 내줘요. 그래서 이 수입시기 이건 회사가 우리 회사는 7월 달에 급여를 주지만 이거는 6월 급여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회사에서 7월 10일 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수입시기가 언제라고요? 근로를 제공한 날.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고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자, 이 수입시기는요, 지금 우리 근로소득만 해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최대한 기억을 잘 해주셔 가지고 수입시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론에서 가끔씩 한 문제 나옵니다.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그러니까 급여 해놓고 급여를 수령한 날 하면 그건 틀렸어요. 그건 수령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는 거.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면 하나씩은 꼭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 나오고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요,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 정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바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해서 급여 지급할 때 다 공제를 합니다. 소득세를.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니까 다음 해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 정산을 한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애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원천징수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 해인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지난해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양가족 관계 변동이 생겼다든가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든가 의료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교육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출 내역 이런 등의 증빙 자료를 쫙 갖춰 가지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가 된다. 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주의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게 많았을 때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새로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져 가지고 2월 달에 어떤 보너스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고요. 반대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나의 원래 정산, 연말 정산한 것보다 작았었을 때는 2월 급여가 푹 줄어들어 가지고 2월 달에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근로자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하는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연말정산이라는 게 없고요. 종합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우리가 이런 것을 분리과세라고 그러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과 절대로 합하지 않습니다. 자, 일용근로자의 과세 방법, 요 계산하는 방법,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하루 급여, 만약에 하루 것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하루 거. 이틀 거다. 그러면 여기다 이틀 거 급여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리 하루 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일 급여가 20만 원인 사람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 네, 일일 급여 20만 원. 자,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5만 원이에요. 세율은 가장 기본 세율 중에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6%를 합니다. 5만 원에다가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은요. 5만 원 곱하기 6% 3,000원 나오죠. 예. 산출세액이 3,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해줘요.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이거 뒤에서 다 배울 겁니다만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줘요. 3,000원 곱하기 55% 해주면 1,650원을 공제해줍니다. 1,650원. 그러면 나오는 금액 1,350원이 뭐냐? 원천징수할 세액이에요. 1,350원. 예. 자, 20만 원 1급여인 사람은 하루 딱 일했다 그러면 소득세는 1,350원인 겁니다. 1,350원. 요거 계산하는 거 그냥 외워둬야 돼요. 일용근로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소득공제 15만 원 요거 하나 알아두고 세율은 6%, 그 다음에 세액공제 55%. 네. 핵심은 그거예요. 1일 15만 원 소득공제 해주고 거기에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6% 곱해주고 또 거기서 산출세액에서 또 55%를 세액공제로 또 빼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천징수. 이제 회사가 이걸 공제하고 1,350원 공제하고 19만 8,650원을 주겠네요. 네,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종합과세.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으면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또 있으면 근로소득과 그 종합소득 금액을 다시 합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 그러면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그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좀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예금의 이자가 한 3천만 원씩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 이자 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3천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안 되고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거 하고 또 다시 급여 받은 거하고 5월 달에 다시 또 한 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 이거는 다 나중에 5월 달에 종합과세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다 빼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가 더 되는지 그건 계산해 봐야 알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 신고라고 하거든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종합소득 신고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5월 달에 하는 신고를.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과세표준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 이름이 종합소득 신고라는 신고서는 없어요. 신고서 이름이 이렇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은 우리 보통으로서 쓰고 있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금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